자,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그 기말 재고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창고에 있는 그 재고의 금액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말 창고에 있는 재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량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가, 하나당 얼마인지 단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면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창고에 우리 상품의 수량이 1000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당 단가는 지금 5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금방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우리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고에 가서 좀 여러분들이 가서든지 기록한 거든지 해서 창고의 수량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창고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매번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거 다 기록해 놓고 남아있는 거 하면 수량이 몇 개 남았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 귀찮아 기록하는 거 꾸질꾸질해 안 할 거야. 맘대로 해라. 자, 연말이 됐어요. 기말이 돼가지고 자, 창고에 그 우리 상품 수량 몇 개 있는지 알아보고 와. 그럼 가서 뭐 하겠어요? 쉬어봐야죠. 그래서 창고에 있는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계속 기록법.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다 기록을 해놨다면 가서 쉬어보지 않더라도 몇 개 남아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 방법, 기록은 안 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할 때 창고에 가서 상품 몇 개 남았는지 하나 둘 셋 넷 쉬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 우리 용어로는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계속 기록법과 그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 두 개를 합쳐서 혼합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즉 공인의 회사들이 오게 되면은 또는 여기 회계 담당자들이 창고에 가서 기말 재고 조사 할 때에는 기록해 놓은 거 있죠?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 기록한 그 장부 출력해 가지고서 창고에 가서 실제로 그 수량대로 있는지 똑같이 대조해서 맞춰봅니다. 그래야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어떤 방법을 쓴다? 혼합법을 쓴다. 그래서 이건 지금 수량을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자,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단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단가는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의류회사 다녔었으니까 창고에 의류가 100벌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의류를 팔기 위해서 사갖고 올 때마다 여러분 거기 택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옷 하나하나에다가 언제 어디 거래처에서 얼마에 주고 사갖고 왔다. 그리고 그 택을 상품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꼬리표를 붙여놓으면 어디서 언제 얼마에 사갖고 왔다는 거 관리하기가 정확하겠죠. 원가에 대한 거. 그죠? 제가 창고에 옷 몇 벌 있다 그랬어요? 100벌? 그럼 혼자서 한 달 동안에 그 택 작업 들어올 때 다 택 작업 하세요 그러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겠죠. 총처럼 생겨가지고 틱틱 쏘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1000벌이라면 혼자 할 수 있어요? 뭘 벌써 고기 절레절레야. 한 사람이 보통 10,000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좋아요. 그것도 힘들어. 하여튼 10,000벌이 말이 10,000벌이지 하나씩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정말 일이겠죠. 그죠? 근데 의류회사에 옷 10,000벌 갖고 장사할 수 있을까? 전국 매장을 갖고 있다면? 택도 없겠죠? 그럼 1,000,000벌이라면 혼자서 저기 한 달 내내 눈 감지도 않고 계속 작업만 해도 못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못하니까 사람 더 써야 되죠. 즉 이 단가를 결정하고 단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개별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원가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정확할 거예요. 근데 관리하기 위해선 돈이 뒷방망이 들어가요. 사람을 많이 써야 될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이 개별법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개별법을 사용하는 데가 아주 많이 보실 거예요.
포스 시스템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즉 여러분이 편의점이나 할인매장, 백화점 가시면 띡띡띡 소리 나는 것들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저기예요. 거기 바코드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 어느 사업자한테 얼마 주고 사왔다, 그게 실시간으로 다 기록이 돼 있던 것들이에요. 바코드 안에. 그러면 그런 원가 정보는 되게 정확하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모든 업종에서 다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얘는 특징적으로 이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종은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에서만 주로 사용돼요. 이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구축 비용이 어마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큰 돈을 들여서 그런 포스 시스템을 저희 다 그 업체들이 관리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더란 얘기죠. 원가 정보는 정확하지만은, 그죠? 원가 정보는 정확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없고,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더라? 저기 유통업체. 보통 우리 여기 CU라든지 GS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다 이거 쓰잖아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죠. 근데 포스가 뭐예요? 많이는 쓰고 듣게 되는데, 포스가 뭐냐면 저기 뭐죠? 별들의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 저기 그 이렇게 쓴 사람이 초능력 쓰는 거 포스? 그 포스 아니잖아. 그죠? 발음은 똑같은데 용어는 다릅니다. 이 포스라는 시스템은요, 이거의 약자예요. 이 단어는 아시죠? 뭐예요? 포인트. 이거의 약자예요. 그러면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약자라면 판매 시점에 원가가 얼마인지 바로 체크된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그 여러분이 그냥 할 때만 띡 하면 탁 되잖아요. 그래서 포스는 포인트 오브 판매 시점에 판매가의 원가 이런 게 다 기록돼요. 편리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좀 많이가 아니라 아주 많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 포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스 시스템 개별법은 되게 아이들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나, 뭐가 많이 들어간다? 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여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그다음에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하더랍니다. 선입선출법 이것도 뭐 참고 삼아 써놓는 거니까, 왜 나중에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왔을 때 여기 선입선출법 이런 용어 잘 안 써요. 영어로 요즘 트렌드가 영어잖아.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이렇게 쓴답니다. 아니지. 우선 약자 먼저. 이렇게 쓰고,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first income, 영어로도 간단해요. first in, first out, 처음 들어온 게 처음 먼저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선입선출법도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 그걸 우린 선입선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후입선출법, 처음하고 끝에 게 제일 많이 사용돼서 써드리는 거예요. 얘는 라이프라고 부르고요. 얘는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를 선입선출법은 파이포라고 불러요. 파이프 아니에요. 파이포.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요, 라이포. 그래서 파이포, 라이포라는 말 회계사나 누가 쓰더라도, 세무사가 쓰더라도 그게 왜 갑자기 영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배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나타내는 용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동평균법은 MV라고 쓰는데 Moving Average. 근데 이건 잘 쓰지는 않아요. 뭐 써드리기는 할게요. MV 메서드라 그래가지고 얘는 Moving 아니 MV가 아니라 MA. Moving Average Method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총평균법은 더더욱 안 쓰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용어는 좀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써드리는 것이고 실무에서 선입선출법은 말 의미 그대로요. 먼저 사갖고 와서 먼저 파는 거.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요. 나중에 사갖고 온 건데 먼저 파는 경우 그 재고 단가를 결정할 때 그런 방법을 쓰더란 얘기예요. 중간에 있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좀 이따가 별도로 설명해 드릴 건데 얘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가중평균법이란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가중평균법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평균을 낸다는 뜻이에요. 왜 아까 우리가 1월달에 사온 거, 2월달, 3월달, 4월달 사온 거 단가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지금 개별법하고 다르게요.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물가는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 계산을 활용을 하더란 얘기죠.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물가 상승. 이건 옆에다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네 가지 방법을 쓸 때 전제 조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월달에 사온 단가하고 5월달에 사온 단가 비교했을 때 당연히 5월달에 산 단가가 1월달에 산 것보다는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왔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이 방법을 배우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10분 쉬었다가 요 다음 거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기말에 대한 재고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량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가도 알아야 된다 그랬었는데 수량과 단가를 알게 되면 기말의 재고 금액이 확정됩니다. 근데 일단 자격시험에서는 지금 기말의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여기 법 여러 가지들 있죠. 그죠? 헷갈릴 수 있겠죠. 섞어놓고 성격이 다른 거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 계속기록법이 있으면 얘는 수량을 체크하는 방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이 세 개에다가 여기 선입선출법 하나 끼워놓으면 문제가 되죠. 그죠? 성격 다른 거 찾으라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수량을 체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 주변에서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그런 업종, 품목 어떤 게 있을 것이며 지금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품목 어떤 직종, 어떤 업종, 어떤 품목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어떤 장사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이 먼저 사갖고 온 거 반드시 먼저 파는 게 가장 효율적이래요.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팔아야 돼. 식음료, 식품 이런 것들이겠죠. 걔네들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팔아야지만이 나중에 사온 거 유통기한이 기니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소비가 아주 빠르게 회전율이 빠르다면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항상 신선하겠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런 마트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이 가셨을 때 지금 식음료 특히나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사온 거를 앞쪽에다가 진열을 할까 뒤쪽에다가 진열을 할까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건 앞쪽에 진열을 해야 될까 뒤쪽에 진열을 해야 될까 그죠? 이런 논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셨을 때 그거 사면서 앞에 있는 거 사요? 뒤에 있는 거 사요? 하나만 하잖아. 아이, 뒤에 있는 것만 사면 다행이게 날짜까지 보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진열을 할까? 여러분들은 현명하셔서 그렇게 하지만 남자들 심부름 시켜보세요. 어떻게 사요? 그냥 아무나 눈에 띄는 거 그냥 집어넣잖아. 그렇게 살아도 팔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우리 주변에서 있는 그 생활로 봤을 때는 식료품들이 보편적으로 대부분 맞는 여기 선입선출법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장사를 할 때 나중에 사갖고 온 걸 먼저 팔아야 될까? 어떤 업종, 어떤 품목일 경우에 나중에 사갖고 온 거 먼저 팔아야 될까? 이건 경우라면은, 여러분들 신상 좋아하죠? 옷 사러 갔는데, 1년 전에 팔리던 거, 자, 이거 먼저 사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럽니까? 뭐 사라 그래요? 요 근래에 나온 거, 신상이라고 팔죠? 그러면 의류 같은 경우는 신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겠네요. 그죠?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가전제품이 있겠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거, 뭐, 저기 꼭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을 사러 갔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S10, S20 갖고 있다고 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S20이죠. 그렇다면, 지금 옛날에 나왔던 1년 전에, 아니, 요즘에 1년도 되게 멀죠? 6개월 전에 나왔던 S10, 아, 이거 신상이니까 이거 사세요. 그렇게 얘기할까? 이번에 새로 나온 S20 사라 그럴까? 됐죠? 지금은 여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이 내용들이 잘 차곡차곡 이해가 쉽게 되고, 아, 이게 어떤 것들이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자꾸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분이 또 흔히 알고 있는 것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갖다가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초재고가 지금 100개가 있어요. 기초재고 100개, 하나의 단가는 1,000원이래요.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10만원어치 기초재고가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2월 5일날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상품 300개를 매입하고 단가는 1월달보다 단가가 지금 비싸졌죠? 1,100원. 그래서 금액은 얼마치를 사갖고 왔다는 뜻? 33만원어치 매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월 7일날 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2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1200원짜리, 금액은 24만원. 이렇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4월 4일날 상품을 400개 팔았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은 현재 몇 개였었어요? 몇 개 있었어요? 여기 100개, 여기 300개, 200개. 지금 장사하려고 계속 기초 제고하고 사갖고 왔었죠. 그래서 600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400개를 팔았으면은 개수로는 몇 개가 남았겠습니까? 200개가 남았겠죠. 자, 200개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4월달 말에 기말 재고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개수로는 200개 남아있다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겠죠? 600개에서 400개를 빼니까 개수는 200개가 남았는데, 일단 선입선출법이 뭔지부터 설명합니다. 선입선출법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사갖고 온 걸 팔 때 먼저 판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지금 4월 달에 매출 몇 개 달했어요? 400개 달했죠? 400개를 팔려고 한다면, 400개를 팔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 중에서 기초재고 얘가 먼저 팔려야 되겠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판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럼 100개 얘가 먼저 팔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자르죠? 그 다음에 사갖고 온 거 뭐 있어요? 2월 이거 300개. 얘 두 개를 팔면 남은 거는 200개. 3월 7일께 남겠죠. 그럼 지금 제가 질문을 뭐 했어요? 기말 재고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그럼 남아있는 재고는 뭐만 남아있겠어요? 지금 여기 3월 7일 거 얘만 남아있겠죠.
얘가 기말 재고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30일 날 기말 재고 금액은 선입선출법으로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후입선출법 지우고, 후입선출법은 지금 4월 4일 날 매출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400개를 팔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갖고 온 걸 먼저 파는 거죠. 그러면 얘가 먼저 팔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00개 중에서 또 200개 끄집어내서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300개 중에서 200개를 끄집어내서 팔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건 여기 몇 개가 남아있게 돼요? 100개가 남아있죠? 자, 근데 이렇게 판매가 되는 시점에서 기말재고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 지금 뭐뭐 남아있어요? 기초재고 얘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입한 거 100개 이하고 단가는 얼마짜리? 1100원짜리로 100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계산해 놨어요. 위에 있는 100원, 1100원, 1000원짜리 100개하고 1100원짜리 100개 두 개를 합치니까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합계 금액 합계 금액은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22만원 되죠? 21만원. 자, 이렇게 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서 선입선출법 썼을 때는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였었는데 24만원이었는데 후입선출법을 쓰니까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21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기 기말재고가 어떤 것을 지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도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모양새를 보세요. 지금 기말재고 금액이 지금 얘는 지금 11만원 일정한데 기말재고 금액이 지금 선입선출법이었을 때하고 후입선출법이었을 때하고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기말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이 모양을 봤을 때 전체 금액은 11만원에서 변동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재고 조사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떤 기말 재고 그 산정 방식을 할지 매년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바꾸는 게 아니라 한번 결정하면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 그 계산 방식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비교해 드렸던 이 숫자를 갖다가 내용을 하나 지금부터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암기를 하시면 되느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네 가지 방법 써드린 거 있죠. 네 가지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 네 가지의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후입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죠. 후입선출법이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이다. 이걸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그런데 여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얘는 순서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많이 계산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이렇게 순서대로 기말 재고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 위에다가 그냥 쓸게요. 여기 써놨나? 한번 여기 계산된 금액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자,
기초재고액과 단기 매입액은 일정해요. 똑같고요. 그럼 기말재고,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를 계산했더니 조금 전에 24만원 나왔었죠.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46만원 계산이 됐죠. 근데 얘를 갖다가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했더니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21만원이었었죠. 그러면 매출원가는요? 49만원 계산되죠. 자, 여기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말재고 금액이요. 선입선출법을 썼을 때는 24만원, 그 다음에 24만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을 썼을 때는 21만원. 재고 금액이 감소하고 있죠.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기말재고라는 금액은 감소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매출원가는 어때요? 매출원가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얘는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죠? 자, 여기 매출원가는 증가를 하는데 기말재고는 감소한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 회사에서 선입선출법을 쓰다가 후입선출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바꾸게 되면 기말재고 금액은 줄어들죠. 매출원가는 증가하죠. 따르게 얘기해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방법을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기말재고는 앞으로 우리는 자산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이 어떻게 됐다? 감소한 거죠. 그죠? 자산이 24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화살표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 매출원가는 제가 위에다가 비용이라고 써놓을게요. 매출원가는 비용으로서 46만원에서 지금 49만원으로 얘는 증가를 하게 되죠. 그죠? 즉 여기 자산과 우리 상품 계정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자산과 비용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감소하는데 비용이 감소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이 표 되게 중요한 표라 그랬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원가 계산 때도 되게 많이 사용될 표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대한 거,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을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상품 계정을 보시고서 자산 계정과 비용 계정 또는 기말재고나 매출원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이걸로 구분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시험 문제 많은 부분에서 출제될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산이 감소했을 때 비용, 그다음에 자본, 이익,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런 전체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은 감소하겠죠.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익은 감소합니다. 이익은 감소. 자, 그 이익은 무슨 매출 총이익이 됐다, 무슨 되겠다, 이익 당기순이익이 됐다. 당기순이익으로 기억하세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면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옮겨가게 돼 있죠? 결산이 끝날 때 자본 계정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자본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것도 감소하겠죠. 자본도 감소해요. 자본도 감소한다.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 즉 세금은 이익이 감소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요? 더 적게 내요?
더 적게 내죠.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법인세, 세금도 법인세 비용, 얘도 똑같이 감소하죠. 그죠? 자, 연결시켜 볼게요. 지금 상품 계정에서 봤던 자산 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비용은 증가하지만 여기 이익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법인세 비용은 줄줄이 다 감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된다는 얘기죠. 자산과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얘는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할 때 얘는 여러분이 이런 자격시험 볼 때 준비할 때 아주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활용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난이도는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상황을 기억하고 계셔야지만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자산,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얘는 반비례 관계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메모해 놓으시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기도 하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할 테니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봐주세요. 근데 지금 저는 화살표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자격시험에서 회계에서 쓰는 용어는 과대평가 또는 밑에 지금 이런 결과를 과소평가 이런 용어를 쓸 거예요. 과대평가가 됐느냐 과소평가가 됐느냐. 그러면 증가 감소란 용어 대신에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런 용어로 쓰실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익이 증가했어요. 이익이 증가했다면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고 자본은요? 증가하고 비용은요? 감소. 반비례 관계인 거 이거 이용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대소관계를 갖다가 대소관계를 이렇게 기말 재고 당기 순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즉 비용 계정은 이 앞에 있는 네 가지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요 내용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연습하는 문제는 차후에 문제 갖고 제가 한번 문제 나왔을 때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기말 재고에 대한 문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기말 재고 자산,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매출원가 즉 비용 계정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랍니다. 자, 이번에는 뭘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냐 한번 보고 수량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자, 여기 설명을 전에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요 내용들, 재고자산과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매출 비용이 뭐 등등 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 지금 여기에 써놓은 그 네 가지들은 어떤 게 더 큰지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일단 교재에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마치고, 여기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좀 보충 설명을 좀 제가 해드려야 될 게 있으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LCM이라고 교재에 써 있죠. 영어로는 Lower of Cost of Market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고를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는데 단가 하나에 지금 1,000원짜리를 사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 다시 판다고 가정했을 때 원가를 1,000원 주고 단가를 주고 사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팔려고 하면 900원, 800원밖에 안 주는데 어라?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나? 나 살 때 얼마 주고 샀는데 1,000원 주고 샀는데 얘 지금 팔고 중등하려고 또 사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단가보다 더 싼 거야. 그거 속상하죠. 이 속상하는 경우.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얘가 지금 1,000원짜리가 900원에 팔려요. 9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100원 손해봤죠. 그러면 손해본 거 우리 12월 31일 기말에 재고자산의 값을 그냥 우리가 사가지고 온 금액 1,000원을 그냥 기록해야 될까? 시가가 900원이니 시가 900원을 기록해야 될까? 어떤 거 기록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보수주의 원칙 얘기했었죠. 비용은 인식되면 바로 기록한다 그랬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뜻이 뭐예요? 재무상태표의 뜻은 우리 지난번에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로 12월 31일 같이 썼잖아요.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그 시점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그대로 써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부에 우리 상품 단가 1,000원 주고 사왔다고 1,000원을 써야 되겠어요? 900원짜리를 지금 팔리고 있으니까 900원을 써야겠어요? 현재 가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900원이죠? 그럼 900원을 써야 돼요. 그럼 100원 손해봤잖아. 100원 손해본 만큼 회계처리해서 손실로 기록해야 되겠죠. 이게 저가법이에요. 근데 왜 저가법이냐?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엉덩이가 앉아있기가 뭐하네. 저가법이라는 뜻은 단기매매증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을 10,000원 주고 사갖고 왔을 때 15,000원 가격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만큼 공정가치만큼 증가시켰었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것만큼 그 가격 또 써줬었죠. 그죠? 단기매매증권은 그랬는데 이 재고자산은 올라간 거는 표시하지 않아요. 왜? 그 재고의 값이 올라갔다면 우리가 재고를 팔면 그 이익이 회수되죠. 근데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보수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익은 실현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용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판단해서 금액이 시장가격이 떨어졌다 하면 걔는 비용으로 기록해야 돼요. 이게 뭐라 그랬다고요? 재무회계의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비용은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재고 금액이 단가가 1,0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는 900원이라면 100원만큼은 손해봤죠. 그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근데 얘는 언제 기록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의 단가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가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재고 금액이 1,000원인데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은 1,200원이에요. 200원이 더 지금 올라갔죠. 근데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단기매매증권하고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용어도 지금 저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저가법 그러면은 도대체 저가 가격이 낮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가격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우리나라 2007년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하면서 회계기준에 적용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2000년도에 배웠어요. 2000년에.
공부할 때 그때 거기 영어로서 LCM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 약자예요. 이게 lower 더 낮은 금액을 쓰라고요. 재고자산 평가할 때 어디하고 비교했을 때 코스트 우리가 원가로 사갖고 온 금액하고 마켓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더 낮은 것을 하고요. 우리말로 해석해서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졌냐? 저가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품의 그 단가가 금액이 왜 떨어질까? 시장이 왜 더 쌀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에 손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없겠죠. 손상이 생긴 경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법의 발생 사유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 굳이 외운다? 아니,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사하는 꼬라지를 볼 때 이런 거 판단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로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에 어떤 그 손상이 생겼다면 가격은 올라가겠어요? 제값받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지. 그럼 그 비용만큼은 떨어진 가격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얘 갖다 놔도 안 팔려. 지금 계절이 지났다거나 유행이 떨어진 물건 여러분이 시내에 가서 옷을 갖다가 재고 갖다 놨는데 안 팔리면 그 장사하는 사람 그거 다 불태워버려요? 아니면 막 나눠줘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팔려 그래도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고. 돈 주고 사갖고 온 건데 창고에 일단 넣어놓겠죠. 그죠? 그래도 계속 안 팔려. 그러면 그렇게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게 계속 저기 놨던 것들 팔 때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더 싸게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즉 장기 체화됐다는 것은 아직 안 팔려가지고 계속 그냥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결국은 내가 사갖고 온 가격보다는 싸게 파는 거. 조금 전에 정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땡처리 할 수밖에 없어. 정한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그러면 결국 싸게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건 나한텐 손해겠죠. 아니 근데 앞에 벌써 팔아서 이익 다 챙겼잖아. 그럼 싸게도 팔아야지. 안 그러면 창고 비용 더 나가는데. 자, 그래서 장기 체화되는 경우도 저가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유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부화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지금 USB 갖고 계세요? 그 USB 몇 기가짜리예요? 보편적으로 요즘 나오는 거 16기가 손 32기가 세네 64기가 요즘 USB가 우리 그 컴퓨터 기술 아니 그 반도체 저장장치 기술이 발전해서는 지금 요만한 거에 128기가짜리도 나오고 256기가짜리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요. 요만한 거에.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노트북 한 4, 5년 전에 쓰던 걸 이렇게 이제 그 노트북에 있었던 거 저장장치 하드 빼내가지고 별도로 저장장치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거 지금 500기가짜리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요즘은 요만한 거면은 거의 2TB 나갔어요. 2테라. 와, 2태원 말고 2테라. 자, 이렇게 지금 가격은 아까 얘기하셨던 32기가 기준으로 해서 32기가 그 USB 얼마예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기억 안 나. 도대체 장사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16기가 얼마 주고 사셨어요? 5,000원. 16기가가 5,000원이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옛날에 초기 모델은 2기가만 해도 얘가 상당히 비쌌어요. 한 2만원 돈 넘었으니까 2, 3만원. 그죠? 그 2기가가 다음번에 4기가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랬죠? 근데 지금 이 USB를 만들어 놓은 회사 입장에서 지금 2기가짜리를 갖다가 만들 때 원가 들어간 게 6,000원이야. 그러면 싸게 판다 해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6,000원에 그대로 판다서 치더라도 2기가짜리 지금 수경씨가 샀던 그 USB 16기가짜리가 얼마? 5,000원. 어떤 거 살래요? 말도 안 되죠 이거 지금. 근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2기가짜리가 지금 상품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품에 없어.
근데 자기가 사갖고 왔던 원가가 6,000원이야. 좋아. 내가 손해본다. 4,000원에 팔아. 16기가짜리 옆에 5,000원짜리인데. 그럼 여러분 뭐 살래요? 아, 4,000원이니까 이거 사겠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 뭐예요? 진부화라는 것은 벌써 이 여러 가지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내놔도 더 좋은 게 더 싼 값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팔래야.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2기가짜리를 갖다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새로 조금 손을 봐가지고 얘를 갖다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2기가짜리를 16기가가 아니라 32기가짜리로 만들어서 다시 팔면 좋겠어요. 근데 그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4,000원이 들어간대요. 그럼 2기가짜리는 원래 6,000원짜리였었죠. 4,000원을 더 투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몇 기가로 만들 수 있어? 16기가 넘었으면 32기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32기가짜리 지금 8,000원에 팔려. 그러면 돈 들여갖고 뭔 짓 한 거야? 근데 교재에서 이런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는 이해를 갖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재 용어로만 읽어보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할 수가 있다? 개뿔 대빵 힘들어요. 근데 이걸 혼자 독학할 때는 그렇게들 하시다 보니까 내용 이해는 안 되고, 한글은 읽을 줄 알아. 근데 그건 글자일 뿐이야.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덮겠죠. 역시 갈 길이 험하고 회계는 어렵구나. 두 번 다시 안 봐야지. 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문제 풀어보면 소나기 오고. 난 분명히 책 봤는데 10시간 동안 봤는데 10문제 풀었더니 9문제 틀려.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그거 봤는데 다 까먹었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 자, 이게 전문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랍니다. 그럼 여기 저가법을, 그래서 그 값이 떨어진 것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 상황 이해되시겠죠? 네 가지 요거 보기 문제 4개로 쭉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포함돼서. 근데 이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 읽어보면 이거 누가 이돈 주고 사? 그 생각만 할 줄 알면 얘는 바로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다 외워야 돼요. 외우고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자, 그래서 저가법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4가지다. 손상됐을 때, 장기 체화됐을 때, 그 다음에 진부화, 그 다음에 원가 상승.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그 내용이 어디에 써져 있느냐면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에 저가법의 발생 사유 파란 박스에 1, 2, 3, 4번 4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요 4가지 단어로 딱 정리해 드린 거예요. 되시었나요? 자, 마지막 여기 그러면 실제 연 기말재고 차이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2월 30일 날 우리 기말재고가 장부상으로는 지금 200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200개의 그 단가는 하나당 1,200원이래요. 그러면 기말재고의 장부 금액은 얼마겠어요? 24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가가지고 실제로 창고에서 그 수량이 있는지 세어보겠죠? 제가 혼합법 쓴다 그랬어요. 장부에는 200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조사해봤더니 지금 180개밖에 없네? 그럼 20개 차이 나죠? 20개 1200원 차이가 나니까 금액은 얼마? 24,000원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4,000원은 지금 수량이 차이 나서 우리 재고 금액은 실제로 장부에 있는 금액을 써줘야 돼요? 실제로 있는 금액을 써줘야 돼요? 실제 있는 금액을 써줘야 되죠? 그럼 24,000원만큼은 지금 상품이 없으니까 손해가 난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수량의 차이가 나는 걸 우리는 감모라는 용어 쓸 거예요. 뭐라고 쓴다? 감모. 그러면 이렇게 수량이 차이가 나서 얘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재고 자산은 지금 우리 재고 자산 배우고 있으니까 어려운 말 아닐 거고, 수량이 차이 나서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뭐라고 쓴다? 수량 차이는 감모, 감모 손실, 손해가 난 거고요. 그럼 상품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막 모자란 거니까.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창고에 수량이 왕창 차이가 나지? 열받게. 근데 1년 동안 장사하다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도난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 지게차 같은 거 이렇게 앞줄로 된 거 있잖아. 그거 그 요즘 상품 같은 거 쌓고 내리고 그럴 때 얘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운전 미숙으로 높이가 조금 올라갔거나 등등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파레트 위에 있는 거 그냥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작나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거 망가졌다고 보고해야 되겠죠. 빼가지고 보내겠죠. 근데 딱 그때 회계부서에 이런 상품의 수량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보고가 들어오기 전에 결산대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보고 절차를 통해서 지금 몇 개가 지금 고장났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아니면 처분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보고가 와야 되는데 없겠죠. 수량이 차이가 나겠죠. 아직 회계부서에서는 이 개수가 조정이 안 됐을 테니까. 되겠죠? 이런 경우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수량의 차이가 나서 그 금액만큼 비용 처리할 때는 어떤 계정을 사용한다. 이거 계정을 이렇게 새로 배울 때마다 새로 나오는 계정들을 하나씩 암기하시는 거예요. 수량이 차이 나면 뭐라고 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쓰고 대변에 못 써요. 수량이 그만큼 빠졌다는 뜻이니까 상품을 그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밑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경우예요. 상품은 200개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단가는 1200원. 근데 아까 우리 저값밥 배웠죠. 수량은 그대로 있는데 연병 저기 시장에서 지금 팔리는 금액이 1000원이네. 그러면 얘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개에 대해서 단가 200원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얘도 손실이기는 매한가지죠. 왜? 우리는 장부의 금액을 장부 금액을 쓰면 안 되고 시장에 있는 금액 시가를 갖다 반영해서 써줘야 되죠. 이거는 이번 경우에는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가가 차이 날 때는 12월 31일 날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해 줘야 돼요. 평가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가격과 우리 원가를 비교해서 시장 가격이 더 낮다면 그거 비용으로 처리 미리 해놓으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단가 차이 날 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 평가 손실은 지난번에 배웠던 단기 매매증권 평가. 단기 매매증권은 며칠 날 평가했어요? 12월 31일 기말에 했죠. 실제로 재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근데 가격은 떨어졌죠. 그때 쓰는 용어가 평가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12월 30일에 뭐한다? 단기 매매증권처럼 평가 반드시 해야지 돼요. 가격이 높았을 때 쓴다 안 쓴다? 그때는 안 써요. 근데 시장 가치가 떨어져 있다면 그거는 비용을 바로 쓴다. 그때 쓰는 회계 담당자가 기록해야 되는 용어, 계정, 재고자산, 평가손실. 수량이 차이 나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래서 감모, 평가 이렇게 두 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처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수량이 차이 날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에 상품, 수량이 빠져나간 거니까. 단가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재고자산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 12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됐죠. 그래 올해는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근데 내년에는 이 재고자산의 가격이 회복을 해서 1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원은 이 평가 손실로 썼는데 다음에 1300원이 됐다면 300원을 다 이익을 한다? 아니요. 처음에 있었던 가격대까지만 1300원이라도 어디까지만? 1200원까지만 다시 평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없애주고 대변에 다시 상품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금액을 환원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그 다음에 1300원이 됐다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변에 빼주고 지난번에 대손충당금 돌아왔을 때 못 썼었어요. 대손충당금 환입 썼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고 쓰면 돼요. 얘는 뭐하고 비슷하다? 대손충당금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실제로 8949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을 해주실 때는 재고자산의 수량의 차이, 계정금은 감모손실, 그 다음에 단가 차이, 평가손실, 그 다음에 대변에 평가손실 충당금, 평가 그 충당금으로 써놨다가 다시 환원이 되면 환입이라고 쓴다.
그죠? 자, 여기까지 그냥 설명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사하시고 나서 아까 제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내용 정리하고 요거 한 번 더 복습하고 재고자산은 딱 끝내도록 하고 문제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우신 것들이니까 아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여기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아까 해봤죠? 그것도 잠깐 복습하면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까지 네가 한꺼번에 다 설명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4만 원은 아니고 24,000원이네요. 잘못했네. 죽을 죄였습니다. 아 지금 이따가 요 숫자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 4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 위에 거 복사해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썼어요. 이렇게. 우리 애경 씨 존경스러워. 이런 거 다 찾아내고. 난 여지껏 보면서도 한 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지. 당연히 안 가죠. 자, 이렇게까지만 해놓겠습니다.